지난달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이후에도 여전히 시장은 혼란한 상황입니다. 아파트 매매 가격은 물론이고 월세 전세까지 줄줄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도시화경제 송선윤 대표 모시고 최근 부동산 시장 상황 점검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송 대표님. 네, 오랜만에 안녕하세요. 나오셨어요. 네, 오랜만입니다. 네. 뭐 바쁘셨나 아니면 뭐 들고 있는 주식이 좀 안 좋으시나? 1015 대책 이후로 어, 뭐 여기저기 많이 찾던데요. 뭐 그죠? 궁금한 게 좀 많으신데. 바쁘시죠? 예. 근데 딱히 우리 송 대표님도 가서 이렇게 뭘 네. 강연을 하시든 뭐 상담을 하시든 간에 그렇게 편하지는 않으실 것 같은데 뭐 시장이 뭐 제대로 돌아가야 네. 부동산 시장이 송 대표님에게 시장은 부동산 시장인데 네. 이 지금 거의 꽉 막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민원 뭐 욕 들어주는 거 뭐 이런 이런 뭐 거의 뭐 욕의 배설 뭐 거의 그런 거 듣는 창구 욕바지 예, 그거 뭐 역할을 그걸로 하고, 바쁘세요? 그걸 하고 계셔? 예, 그거 뭐 좀 들으면서 하고 있습니다. 네. 오래 사실 것 같아요. 그러면 좋죠. 뭐 제욕을 하는 게 아니라 네. 요번에 뭐 그렇죠. 정책에 대해서. 정책 대책 집값 뭐 오르라고 한 겁니까? 그 10월 며칠이었죠? 11월 1015 1015. 예. 그게 집값 오르라고 낸 대책입니까? 집값 내리라고 아니, 나온 대책입니까? 근데 이제 시장에서 수요자들 만나면은 1015 대책을 뭐라고 평가들 하냐면 사실 이런 방송이나 뭐 유튜브나 이런 데보다도 필터링이 안 된 얘기들을 막 직접적으로 하잖아요. 그렇죠. 네. 최악의 정책이라고 하죠, 다들. 이건 집값 오르는 거 내리는 거의 문제가 아니라 네. 본인의 인생 계획이 완전히 망가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본인들이 이제 집을 좀 넓혀서 갈 분들 또는 자녀 출산 계획들 가지신 분들 그리고 뭐 학군지로 좀 이사를 가시려는 분들 뭐 이런 분들 같은 경우 계획이 다 망가졌다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만나서 수요자들 보면은 이제 예전에는 소위 과거로 얘기하면은 뭐 10평대 뭐 18평에서 25평, 33평 이렇게 가시려는 분들 또는 하급지, 중급지, 상급지로 가시려는 분들 같은 경우가 앞으로 이런 규제가 있고 향후에도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들 때문에 그냥 한 번의 면적을 그냥 죽어 사다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에 더 점프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18평 시작이 아니라 예. 20평대 중반은 자기 가야 되겠다. 아니면 9평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최소 중급지 이상부터 시작을 해야지 나중에 어떤 진출이 가능하겠다. 뭐 그렇게 생각들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요번에 이 정책 자체를 보면은 그 다주택자, 그 다음에 뭐 갭 투자,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전월세 물량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축소가 됐고요. 그래서 같이 수요자들하고 어떤 집들이 괜찮을까라고 이야기를 좀 나누다가 제가 그 네이버 그 검색을 같이 단지를 하니까 한 2, 3천 세대 되는 단지에 전세, 월세, 매물들 딱 전세 같은 거 체크를 하니까 한 10몇 개가 나와 있어요. 예. 근데 이제 동일 매물 체크를 딱 하니까 예. 한 개. 뭐 아예 없는 곳들도 있고 어. 그 정도로 씨가 말랐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또 아이러니하게도 이제 규제 지역의 기존에 규제 대상이 됐던 강남하고 용산 같은 경우는 오히려 상대적으로 똑같은 규제에 해당되다 보니까 조금 더 뭐 많은 수요자들이 관심을 좀 더 가지면서 신고가 거래들도 상당 부분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전월세에 대한 문제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 그리고 주요 지역에서는 역시나 식지 않는 뭐 부동산 열기 그리고 오히려 이렇게 규제가 다 동일하게 적용이 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최소 그 좋은 입지 뭐 이런 쪽이나 선호하는 그 평형대 면적 이런 것들을 선호하는 그 형태가 훨씬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아니 내년에 더 집값이 오를 네. 거다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면서요, 지금. 지금 집값들이 네. 이제 사실 뭐 저희가 뭐 시장 분석을 하고 뭐 가격 동향을 발표하고 앞으로 전망 얘기하고 하는데 그 현장과 실제 실생활에서는 사람들은 직관적인 걸 좋아해요. 글쎄요. 그렇죠. 근데 예전에 문재인 정부 때 보면은 규제 정책 때문에 가격이 급등을 하고 소위 진짜 폭등을 했었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체득하고 경험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거 규제 일변도가 계속적으로 나온다라면은 결국 집값이 오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오르면서도 가격에 대한 그 양극화가 강화가 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판단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대책들이 나온 것들 보면 수요 억제 중심이거든요.
거기에 이제 뭐 세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대출에 대한 규제를 강하게 하다 보니까 서울의 외곽 지역 같은 경우가 대출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지역이거든요. 네네. 근데 그런 지역까지도 규제로 해당이 돼서 이분들이 대출 받아가지고 집들을 매입하기는 어렵고 또 현실에서는 지금은 무주택자가 집을 사는 그런 구조보다도 본인의 자산을 매각을 하고 거기에 일정 부분 현금을 보태서 새로운 집으로 이동하는 그런 수요거든요. 네. 근데 이제 대출이 안 되다 보니까 서울의 외곽 지역은 오히려 헐값에 팔게 돼버리는 거고 또 가려고 하는 지역은 가격들이 더 많이 올라가는 그런 구조라 지역적인 양극화들이 크게 나타나고 있고 심지어 뭐 이런 조사들을 보니까 뭐 저가 아파트는 한 7채 정도를 팔아야지 집을 뭐 어떤 고가 주택을 한 채 정도 산다라고 하니까 저가랑 고가를 빼더라도 한 2채 정도를 그 서울의 외곽에 있는 주택을 매각을 해야지 중심권의 일정 부분의 그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그런 상황들 그리고 현금에 대한 여력이 있는 사람들이 좀 웃을 수 있는 뭐 그런 상황들 그리고 최근에 주식도 많이 올랐잖아요. 네네. 제가 실무에서 많이 만나 보니까 그 주식하시는 분들 부동산으로 좀 많이 넘어오시려고 지금 시드 준비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부동산으로 넘어오려고 네. 주식에서 번 돈으로. 네. 그러니까 예전에도 여러 그 연구 결과들을 보면 뭐 이 부동산 자금이 주식으로 간다. 뭐 이렇게 그 흘러가게 한다라고 해도 예전에 뭐 그 나스닥이라든지 또는 주가가 오르면 오를수록 이제 현금 그 자산들이 부동산 쪽으로 많이 흘러간다. 뭐 이런 연구들도 많고 그 오르는 만큼 올라가는 그런 구조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런 현금 여력을 더 갖춘 수요들이 부동산 시장으로 넘어오게 된다면 가격들이 더 올라갈 가능성들이 있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확실히 그러니까 부동산 쪽에서 주식으로는 잘 안 넘어가도 네. 주식에서 어느 정도 종잣돈이 모이면은 네. 부동산 쪽으로 넘어가는 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 최근에 어떤 예. 제가 영상을 봤는데 그분 그 말씀 참 일리가 있더라고요. 예. 한 10억이 있는 사람은 10억 대출을 더 받아서 20억짜리 아파트는 사는데 네. 10억 있는 분은 한 1, 2억 주식하는 것도 되게 겁내한다 이거죠. 그만큼 그 이제 아직까지도 그 안전자산이라는 곳들 그리고 결국은 그 금융 투자로 실현을 했을 때 네. 예, 부동산으로 가는 것들을 뭐 실무적으로도 상당히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냥 본인의 전 재산을 털어가지고 주식까지는 안 가거든요. 근데 본인의 재산에다가 오히려 대출을 더 받아가지고 집까지 살 정도니까 그렇죠. 참 아이러니한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죠. 네. 서울 전역이 규제 지역이 됐다. 네. 그러면 그 규제 지역이 됐다는 게 토지 거래 허가 예, 그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누구한테 허락받습니까 그러면? 그 지금 공무원들 허락들 받아야 되는데 그 공무원들이 이제 구청에 가서? 예, 그렇죠. 뭐 이제 네. 어떻게 구입을 할 건지 또는 실거주를 할 건지 자금을 어떻게 마련을 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공무원들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 공무원이 판단하기에 이건 안 됩니다 하면 못 사는 거예요? 돈이 있어도? 뭐 그렇게 아무래도 규제의 턱을 높이면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또 이것도 참 재밌는 얘기인데 오히려 중국 같은 경우는 자본을 오히려 더 유연하게 하고 한국 같은 경우는 부동산에 대해서 오히려 더 중국보다도 더 강한 규제가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할 정도로 지금 전 세계에서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시단위 전체를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는 그런 사례가 없을 거로 알거든요. 근데 이 정도로 한다라는 거는 그 부동산 시장뿐만 아니라 시장 경제하는 뭐 국가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좀 아이러니한 그 정책이라 제가 예전에 최근에도 어떤 칼럼에 글을 썼는데 네. 이제 부동산 잡기가 어렵잖아요. 묘수가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묘수가 떠오르지 않는다고 그 지금 최근 정책은 바둑판을 그냥 엎어버리는 그냥 홧김에 그런 정책에 가까울 수준 정도로 굉장히 좀 문제가 좀 많은 그런 정책이라 빠른 시일 안에 어느 정도 규제 면적을 좀 축소를 한다든지 또는 뭐 좀 더 핀셋으로 좀 다듬을 필요가 있는 뭐 그런 상황입니다. 저기 아주 자막 네. 저렇게 나오니까 부담스럽네요. 네. 아니 송승현 대표가 저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저렇게 얘기하더라 하는 걸 전해주신 거죠? 아니, 제가 아니, 글도 지금, 저렇게 쓴 저렇게 게 있습니다. 쓰셨다는 거예요. 본인이 쓰신 거예요? 예, 네, 지금 쓴 것도 정책에 있습니다. 대해서 그렇구나. 저런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계신 거예요, 지금. 그럼 완전히 박제됐네. 저거는 송승현 작품.
예, 그래서 이렇게 따옴표 붙은 거잖아요, 지금. 예. 네. 사실 묘수가 없을 때 가만히 있어도 되는데. 아니 뭐 다른 사람 훈수라도 좀 들어야 되는데 그냥 예. 화난다고 그냥 엎어버리는 완전 그런. 근데 적절한 비유네요, 확실히. 맞아요. 뭐 상대가 쓰리고 포고 들어가면 그냥 담요 엎어버리지. 예. 그냥 파토 내는 게. 네. 네. 이러다 보니까 양극화 심해지고 전세 월세 시장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전세 예. 월세 시장도 영향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는 게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을 하면은 그곳에 사실 이제 전세 끼고 사지 말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결국은 전세 물량들이 시장에 유통이 돼줘야 되는데 유통 물량들이 축소가 되는 그런 흐름이고요. 이게 전세 물량이 좀 줄어들다 보니까 월세에 대한 그런 가속화들이 상당 부분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세랑 월세에 대한 그 세입자들에 대한 부담이 커질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된다라고 하는데 예전에 가계부채를 줄여야 된다라는 게 이자를 납부를 많이 하다 보니까 소비 여력이 줄어든다 그런 예. 얘기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제 또 전월세 가격, 특히 월세 가격이 오르게 된다라면 그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월세에 대한 부담 때문에 소비 여력이 상당 부분 줄어들 수 있고 세입자들 같은 경우도 뭐 집들 구하는데 굉장히 난항을 겪을 수 있다. 특히나 그나마 뭐 전세에 대한 부분들이 축소될 필요는 있지만 점진적인 축소가 이뤄질 필요가 있는 게 이게 전세가 월세하고 매매 가격에 일정 부분 완충 역할을 좀 해왔거든요. 그래서 그 완충 역할이 너무 빠르게 좀 축소된다라는 것들은 굉장히 좀 위기감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월세에 대한 가격들이 굉장히 가파르고 전환율이 지금 크게 나타나고 있어서 내년이면 뭐 전세에 대한 물량 축소 뭐 이런 것들은 불보듯 뻔한 그런 상황이 연출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민이가 물어줬습니다. 질문하다가 꼬일 것 같아요. 공시가격 현실화율. 네. 이렇게 네. 되면은 이게 이제 이렇게 내년에 공시가격이 네. 올라갈 거다 이렇게 받아들여지거든요. 뭐 지금 현실화율은 웬만하면 지금 안 건드리고 유지하는 방향으로 네. 갔거든요. 뭐 이게 뭐 정치적인 계산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내년에 지방선거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고가주택이 많이 보유가 되어 있는 서울 같은 네. 경우 민심이 지금 그 부동산 시장 건드려가지고 지금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69%를 유지를 하는데 69%면은 이제 윤석열 정부 때 수준으로 유지를 하고 있는 그런 수준이거든요. 예전에 문재인 정부 때 이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이제 시세 한 90% 정도 가까이 하자라고 하면서 너무 가파르게 올라가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주택에 대한 그 부담들이 컸던 그런 시장이거든요. 근데 이제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지금 그 수준으로 머무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공시가격을 잘못 그 시뮬레이션 없이 급진적으로 올라가게 된다면 이게 단순하게 그 이제 보유세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건보료, 지금 기초 수급 그렇죠. 대상자 이런 것들 비롯해서 한 60여 가지가 다 연동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공청회를 좀 거쳐가지고 전문가들 이제 세금 관련된 전문가들 또 시장의 파급 효과 이런 것들을 잘 다듬어 가면서 공시가격에 대한 현실화율이 좀 나오지 않을까. 아마 점진적으로 올라가는 거는 뭐 트렌드로 그 차지할 것으로는 보여지는데 다만 우리나라에서 다 비판들을 하는 게 이 지금 주택 자체를 계속적으로 보면은 거래세는 안 낮추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네. 그런 그 거래세 얘기는 안 하고 맨날 보유세 가지고만 자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의 이 피로도가 계속 누적이 되고 있는 거죠. 지금 보유세는 뭐에 대한 그 기준 과세 기준이 뭐예요? 그 아파트에 대한 그 네. 가세 그 가격인데, 네. 그러니까 가격에 한 뭐 이래저래 곱하고 하면 한 70% 정도 수준으로 공시 가격을 매기고 또 거기에다가 이제 산정을 해서 세금을 매기는 구조거든요. 근데 여기서 좀 문제는 뭐냐면 부동산 정책이 안정적으로 관리가 돼줄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은 지금 나온 것처럼 그 보유세가 이렇게 올라가는 게 상승률이 뭐 한 40%, 30%뭐 이런 것들이 왜 나타났냐면은 지금 그 강남권에 있는 아파트 신고가 거래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보유세 상승률이 저렇단 말이죠. 네, 그렇죠. 네. 예. 지금 최근 들어서 아파트 거래된 곳들 같은 경우는 반포자이 같은 경우도 지금 그 가격들이 상당히 많이 올랐고 아파트 시세를 보더라도 압구정동 신현대 12차 같은 경우도 시세가 48억에서 신고가로 73억 정도 나왔고 또 대치동 은마 같은 경우도 36억에서 36억 9천 정도 이렇게 금액들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격들을 산정을 해서 내년 보유세를 매긴다라고 하면은
이 그 가격 그 보유세가 올라간 이 비중 자체가 상당히 높을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주택 보유자분들이 분맨 소리를 하는 게 아니 이게 부동산 가격이 내가 올려서 올린 게 아니라 부동산 정책의 실패로 가격들이 올랐는데 이 보유세를 내가 내는 게 맞느냐라는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거죠. 예전에 문재인 정부 때도 보유세가 굉장히 급등을 하고 거기에 그때 공정시장가액 비율까지도 올라가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그 비용들을 내왔었거든요. 근데 이거 냈다고 해서 나중에 다시 뭐 가격이 떨어졌다고 해서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보유세 같은 경우는 조금 신중하게 접근을 할 필요가 있는데 이 보유세를 올리게 된다라면 거래세도 같이 낮춰줄 필요가 있고 지금 자막에도 나온 것처럼 주택 수가 아니라 가액으로 바꿔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적으로 상당 기간 많이 나왔었는데 비싼 주택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뭐 많이 어디에 있어서 그러시지 그 가액을 자꾸 안 건드시더라고요. 뭐를 안 건드려요? 그러니까 예. 우리나라 주택 구조가 예. 100억짜리, 50억짜리 뭐 지금 50억짜리 주택 뭐 1% 얘기가 예. 나왔었잖아요. 예. 50억짜리 주택은 하나 갖고 있는 게 훨씬 더 이득인데 10억짜리 뭐 아파트를 뭐 한 3-4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 세금들이 훨씬 더 많이 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똘똘한 한 채 정책으로 자꾸 흘러가는 거에 대한 사람들이 뭐 많은 그 비판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도 동감을 하는 게 주택 가액으로 가는 게 맞지. 뭐 주택 뭐 이제 그 채수로 가는 거는 뭐 지금 트렌드에 전혀 맞지 않는 거고 옛날처럼 다주택자 프레임 걸어가지고 선동하는 그런 시장 뭐 그때나 통하는 거지 지금은 가액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뭐 그렇게 봅니다. 최근에 뭐 비싼 집 갖고 계신 분들 많더라고요. 조사된 거 보니까. 집 갖고 있다고 해서 저렇게 보유세를 내는 거 아닙니까? 예. 예. 뭐 저 정도 보유세 낼 수 있는 아까 나와 있던 강남의 저런 아파트, 네. 저기 내 아파트 같으면은 뭐 그래 세금 내지 하고 싶을 정도인데 네. 그래도 좀 해마다 저만큼 내는 거예요. 해면서 되죠. 사는 이유로. 예. 사는 이유가 아니라 자기는 딴 데 살고 전세를 놓든 뭘 해놨더라도 예. 근데 외국에서는 이 예. 보유세가 뭐 주변에 어떤 인프라 구축이라든지 안정적인 뭐 치안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아파트 관리비 내는 것처럼 많은 보유세를 내면 그런 혜택들을 누리기 때문에 낸다라고 판단들을 뭐 하시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아요. 근데 아까도 가액 얘기로 이야기를 드렸듯이 강남에 50억짜리 아파트를 갖고 있는 거하고 뭐 동대문구라든지 또는 노도강이라든지 이런 쪽에 아파트를 여러 채 갖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세금은 비슷하거나 더 많이 내는데 뭐 그런 인프라를 전혀 못 누린다라고 하면 굉장히 좀 그 불만으로 작용할 수 있겠죠. 뭐 강남 좋은 거는 누구나 다 알잖아요. 네네. 근데 그분들이야 뭐 세금에 대해서 여력들이 있지만 뭐 지방에 여러 채 갖고 계신 분들 세금 많이 내면서 지방하고 서울하고 불균형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뭐 문제가 있죠. 예. 이러니까 매물 잠김 현상이 더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게 보유세가 높아진다고 해서 뭐 물건을 내놓는 건 아니니까요. 그렇죠. 지금 뭐 이제 추가적으로 가격이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네. 그런 기대 심리가 있어서 물건을 안 내놓는 것도 네. 있고요. 규제 정책이 계속 강하게 작동을 해왔을 때 집값이 많이 올랐거든요. 그리고 역사상 규제를 가장 많이 받아왔던 곳이 강남 지역이에요. 근데 강남 지역이 반대로 어떻게 집값이 제일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규제를 많이 받으면서. 그렇죠. 예, 그런 규제 정책들이 집값을 더 올릴 수 있다라는 그런 확신들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구조 자체가 규제를 하다 보니까 뭐 예를 들면 30억짜리 아파트를 팔면 25억짜리 아파트 사기도 어려워진 구조예요. 그리고 팔고 나서 재취득하는 데 있어서 비용도 많이 들고 네. 또 팔고 나면 그만큼 또 대출도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물건을 안 내놓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거기에다가 매물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팔고 다시 사고 뭐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거래세를 낮춰줄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보유세 얘기만 계속하고 거래에 대해서 뭐 양도세라든지 취득세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가 지금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건 잠김이 좀 크다. 그리고 시장에서 한 단지에 뭐 1000세대 되는 단지에서 물건이 한두 개 정도 나오기 때문에 집값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지 1000세대 되는 단지에서 한 200~300개 정도 물량들이 나와준다라고 하면 네. 수요자들도 선택할 수 있는 층수라든지 방향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선택하고 또는 시점이 지금 당장 아니어도 내년에도 뭐 물건이 많다라고 판단을 하면서 매입을 할 텐데 지금 같은 경우 공급자 우위에 그 규제 정책이 발동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유리한 환경 그리고 시장에서 물건을 내놓을 만한 유인이 전혀 없는 그런 환경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